이번 시간에는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서 체계화됐다고 하는 자아 방어 기제부터 시작을 해서 에릭슨, 아들러, 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의 문제는 출제비 중에서는 좀 다소 아버지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 방어 기제를 책에서는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처럼 개념과 개념, 그리고 정상성 판단 기준, 그리고 방어 기제의 유형,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란 어떤 불안에 직면했을 때, 어떤 불안에 직면했을 때 에고가지요. 자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자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다. 이렇게 해서 책에서는 방어 기제의 주체는 자아 에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면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정상성으로, 자신도 모르는 정상성을 가지고 운영되기도 하지만 또한 병리성을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할 적에 방어 기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또는 정상성 판단 기준 또는 병리성 판단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방어 기제는 뭐가? 자아가. 그래서 17페이지 밑에서 세 줄을 보면 방어 기제는 자아가 합리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위험에 합리적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안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사용하는 무의식적 심리적 기제를, 무의식적이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다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성 판단 기준으로 이 방어 기제가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이냐, 정상성 판단 기준으로 첫 번째, 나이에 적합하냐 아니냐, 연령 적절성. 18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18페이지 보면 이 방어 기제, 자아 방어 기제의 정상성 판단 기준 또는 병리성 판단 기준, 또 그러면 강도, 또 2개 이상의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 균형, 그리고 불안이 해소됐을 때 철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철회의 가능성, 이 4가지를 정상성, 방어 기제의 정상성 판단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성 판단 기준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나이에 적합하냐 아니냐,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도가 사회 통념상 적합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정상적이다 아니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어 기제의 유형은 대단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방어 기제의 유형에서는 수없이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보상, 합리화, 투사, 동일시, 또 승화, 반동 형성, 또 그런가 하면은 주지화 또는 지성화라고 하지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개념을 해서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보면 보상, 합리화, 투사, 동일시, 승화, 그리고 반동 형성이 있고, 그리고 19페이지로 9번에 가면 주지화, 헤드트립이라고 해서 주지화 또는 지성화라고도 합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서 그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나 프로이드에서 체계화됐다고 하는 방어 기제를 일별해 봤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제비 중 A급으로 다뤄볼 수 있는 것은 애들러입니다. 애들러는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또는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자아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데, 에릭슨의 이론 역시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넘어서 쭉 있습니다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에릭슨은 나중에 생애주기, 발달 주기를 가지고 언제나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을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내용을 개요를 해보면 언제나 프로이드와는 비교해서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심리사회적 요인을 강조한다. 심리사회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적어주시고,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 해서 생식기까지 5개 단계만 설명했는데, 여기는 일생에 걸친 8단계입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아, 에고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인을 강조한 것처럼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강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은 자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자아이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아이론.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히 구조적으로 단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성의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히 단계별 특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격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극이론이라고 그러죠. 양극이론. 또 그런가 하면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결정적 시기를 일생에 걸친 하나로, 맞으면 프로이드는 남근기를 일생에 걸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고 하나로 봤지만, 이 에릭슨은 미시적으로 와서 모든 모든 단계마다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미시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 위치에 따라 성격이 발달한다고 본 데 비해서 여기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 위기의 극복을 통해서 성격이 발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격 발달을 이렇게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성격 발달을 설명한 사람은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심리사회 발달, 즉 성격 발달 8단계가 되겠지요. 성격 발달 8단계. 자, 성격 발달 8단계 20페이지에 오면 그 개요 쭉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아심리에서 심리사회적 위기, 개방체계 이론, 양극 이론, 점성적 이론, 각각의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 다 설명을 했으면서, 또한 더불어서 비교할 수 있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비교를 21페이지 도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오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또는 심리사회적 자아 발달 이론, 성격 발달 이론을 8개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생애주기 이론에서 인간 발달 단계 이론에서 끊임없이 쓸 것이 바로 에릭슨의 이론이 되겠어요. 에릭슨은 이 양극 이론을 주장한 것처럼 여기 보면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로 이렇게 발달해 갔습니다. 신자, 죽은 자, 신생자. 그래서 우리가 양극 이론은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은 일부 책에서 솔선성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 그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그리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 자, 여러분들 21, 22회 보시면서, 그리고 친생자, 친밀감 대 고립감.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감. 그리고 자아 통정 대 자아 통합이지요. 자아 통합, 자아 통정 대 절망감. 이렇게 8개 단계로 설명하면서 제가 암기 어려운 방법은 긍정적 측면의 발달, 머릿말을 가지고 신자, 죽은 자, 그리고 신생자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였어요. 신생자. 이렇게 8개 단계를 설명했던 겁니다. 각각의 단계를 미리 우리가 발달 단계로 설명해 본다면 이 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가 되겠죠. 젖먹이 시기, 영아기.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어린이집의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걸 우리가 유아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 또는 유아기와 또 걸음마기 이렇게.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은 학령 전기, 유치원 단계죠. 학령 전기.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초등학교 단계로서 아동기, 학령기, 아동기라고 적어볼까요? 학령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는 청소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성인 초기를 우리는 청년기, 일부 쪽에는 그냥 성인기라고도 하지요. 성인 초기를 청년기, 성인 중기를 중년기, 장년기, 성인 후기는 노년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마다 바로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꼭 언급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이드와 연결시켜 보면, 프로이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프로이드 5개 단계 아시죠?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순기 그대로 5개 단계를 차례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잠복기, 리비도가 잠시는 잠복기, 잠재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단계는 생식기. 이렇게 자아정 좀 약간 밑에 놨군요.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잠복기. 그리고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단계는 생식기.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까지 5개 단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같이 접목을 시켜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인간발달 단계 이론을 설명할 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자, 피아제의 이론까지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를 8개 단계를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 영아기 또는 유아기라고 썼지만 초기 아동기에서 여기는 에릭슨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판서를 한 겁니다. 여기는 피아제로 본다면 감각 동작기가 되겠고, 자율성 대 수치감, 근면성 대 죄책감 두 단계는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로 할 수 있는데, 두 단계를 모두 합쳐서 피아제의 입장에서는 전 조작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에릭슨의 4번째 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 초등학교 단계는 이 단계를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5번째 단계인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 8단계 신자, 죽은 자, 징생자의 단계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프로이드의 5단계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를 한꺼번에 정리하시고, 그걸 가지고 바로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특징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페이지까지 정리를 했고, 에릭슨 무조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들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 융 역시 한 문제 다 나오지요. 아들러. 그래서 아들러의 이 보면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이 되겠는데 아들러는 특히 어떤 것이 개요로만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를 보시면 아들러. 자, 여러분들 23쪽에 보시면 아들러에 대한 쭉 나와 있는데 아들러는 먼저 성격 발달. 인간 발달의 기본 첫 번째 원리였던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거기에다가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의 영향에 의해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을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했던 것이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에 보시면 1번에 2번을 배경지시로 해서 2번을 배경지시로 1번을 보시면 인간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저마다 지닌 창조적인 힘이라고 했다 하면서 2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 1번에 1번, 2번을 가지고 바로 이 창조적인 힘, 그래서 창조적 자아란 말 쓰진 않겠지만 창조적 자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열등감에서 찾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신상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이로부터 행동이 나타나는데 모든 인간들은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바로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회적 관심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가 있는데, 사회적 관심,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개인 중심으로 하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혼자 헬스클럽에 몸을 만든다거나 이런 우월, 개인 지향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그리고 사회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사회를 지향하는 우월을 향한 노력, 추구 노력, 뭐냐면 공익지향, 바로 이것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면서 이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활동 수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활 양식을 4개의 분류로 생활 양식을 4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지배형, 기생형, 그냥 따라다니면서 뱉는 거 있지요. 그래서 지배형, 또 기생형, 또는 회피형, 또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성취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이런 생활 양식의 기본 틀은 한 5살 정도에 완성되어서 일생을 두고 불변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였어요. 바로 불변한다, 그게 잘 나오는데, 그러면서 특히 꿈을 강조해. 아들러는 꿈을 가상적 목표라고 그랬어요. 꿈의 크기에 따라 생각도 행동도 달라진다, 가상적 목표를 강조하면서 또 아들러는 가족 구조 중에 특히 출생순위를 강조하고 출생순위가 반영된 성격 발달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아들러의 이론에 대해서 거기 배경 지식에서 1번에 1번 23페이지 봤지만 1번에 1번 보시면서 4번 아들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열등감, 이것도 문제지요. 어느 누구나 열등감은 있다는데 보상하기 위한 욕구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욕구로부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나오고, 사유에 공헌하려는 성향인 사유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각각 독특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라고 봤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쭉 적은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러는 저마다 다른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본다. 자, 거기도 하나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그걸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본 과정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 25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가 노트 정리했던 열등감,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사회적 관심, 그리고 생활양식, 특히 생활양식에서 3번 보시면 개인의 생활양식은, 개인은 전부 주관적 존재로 봤기 때문에 개개인마다의 생활양식은 열등감과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형성되며 너댓 살 되면 그 틀이 형성되어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바로 이런 것이 곧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의 창조적인 힘, 창조적 자아라는 말을 이렇게 썼었죠. 다음은 가족 정상 중에 특히 출생 순위를 강조했고, 그리고 가상적 목표, 꿈의 크기에 의해서 생각도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생활양식, 너댓 살경에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하는 생활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생활양식은 거기 보시면 사회적 관심과, 자, 1번 보면 아들러는 일, 우정, 사랑과 결혼이란 세 가지 인생과 태도에 따라 분류된 생활양식을 유형하였다. 분류 기준으로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두 가지를 들었다. 그래서 지배형, 또 기생형,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획득형이라고 합니다. 획득형, 또 그런가 하면은 회피형, 또 그런가 하면은 가장 유용한 사회적 유용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다는 것. 사회적 관심은 없으면서 활동 수준만 높은 지배형이나,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으면서 뭐 어느 정도 활동 수준이 그냥 대면대면 하는 것은 기생형, 획득형.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약한 쪽은 회피형. 그래서 활동적 관심도,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왕성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유용형,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에서 당연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구스타프 융을 봐야 되겠는데, 융. 자, 융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것이 많죠. 융의 분석 심리, 아들러의 개인 심리, 융의 분석 심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 융은 27페이지 넘어가 있죠. 20페이지. 프로이드와는 달리 그냥 개념으로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정신 구조를, 프로이드의 지향학적 모델 정신 구조는,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전의식을 뺐죠. 무의식으로만 구분하되,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특징입니다. 전의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리비도의 개념을 단순히 좁은 성적, 섹슈얼 에너지라고 하는 성적 에너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모든 활동에 힘을 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에서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융은 양성설을 주장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 같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융은 그걸 부정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양성, 남성, 여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자는 남자로서 유형을 가지고 남자처럼 생활하게끔 그렇게 역할 기대를 이렇게 받고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무의식 속에는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성이 잠재되어 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소위 아니마라 하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양성설을 주장하면서 아니마와, 즉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그리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니무스를 제시한 것이 바로 융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융은 양양설을 주장을 합니다. 양양설은 성격의 유형을, 양양설을 가지고 리비도의 방향에 따라
리비도가 밖으로 주로 표출되는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리비도가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사람들은 내성적, 내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유형을 유향성과 내향성으로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바로 융이 되겠습니다. 또 융은 특히 중년기를 강조합니다. 중년기. 우리가 생애 주기를 정리한 사람에는 생애 주기의 발달 단계를 정리한 사람은 물론 청소년기까지만 했지만 프로이드도 있고 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도 있지만,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정리한 사람에는 에릭슨과 융이 있습니다. 융은 그 일생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년기를 강조를 했는데, 중년기에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려는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 중년기를 바로 중년기의 그 특징을 개별화, 인디비듀얼리제이션, 개별화 또는 개성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물질적 영역으로만 리비도를 쏟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면, 소위 유면적 물질적 영역으로만 리비도를 활용하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서 이제는 내면적 심리적 영역으로 리비도를 회수하는 이런 성향에서 진정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려는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개별화, 개성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인 자기를 감춘 채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공식적 사회관계에서는 밖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나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소나. 공식적 관계 속에서의 나, 사회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나, 공식적 관계 속에서의 나, 속에서의 나 라고 하는 밖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밖으로 보여주는 나를 이렇게 페르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니마, 아니무스도 있고 리비도도 있고 페르소나도 있지만 콤플렉스도 있고 또 그러면 섀도우, 그림자라고 그러죠. 그림자도 있고, 또 그러면 원형, 아나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또 자기와 자아가 있고, 자기와 자하, 다시 말해서 셀프와 에고가 있어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의 구분을 가지고 출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용어까지 다 출제가 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인행사를 할 적에는 앞에 적었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27쪽을 보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융의 분석 심리는 무의식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의 성숙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프로이드와의 의견은 일치하지만, 모든 무의식적 사건이 성적 충동으로 환원시키려는 모든 무의식적 사건을 성적 충동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적이었다. 다음에 두 번째,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의식, 정신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되 무의식을 3번에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다. 그리고 역시 융도 아들러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심리적 사실 발견을 추구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28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자아의 정신기능으로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 네 가지를 들었다 해서 하나의 예문으로 여러분 줄쳐놓으시고, 바로 주요 개념 리비도,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활성 에너지라고 설명을 했죠. 다음에 자아와 자기는 다른데,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경험 속의 나를 자아라고 합니다. 의식과 분별의 세계라는 것은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현실 속의 나를 자아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밑바닥에 놓여있는 세계로 선험적인 나, 이렇게 거기다 선험적,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당사자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본질적인 무의식 세계 밑바닥에 있는 내 스스로도 나를 느끼지 못하는 그 나를, 선험적인 나를 자기, 셀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페르소나, 가장 잘 나오겠지만 페르소나, 밖의 공식적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나로 영어 단어가 가면이거든요. 가면. 그렇게 해서 1번과 2번, 3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 무의식,
의식 세계에는 정신 구조는 의식과 무의식이 되어 있고,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집단 무의식은 정신의 심층에 존재하면서 종족적으로 또는 인류 본연의 공통의 선험적인 정신적 세계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무의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DNA에 되어 있는 경로 효친의 자연스러운 흐름, 어른을 잘 모시는, 특히 서구에서 보면은 한국과 베트남인들은 유별나게 어른들을 잘 모신다. 그런 것이 DNA에 마치 박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형 나와죠. 원형. 표상 불가능한 무의식적이고 선험적인 이미지로서 이 원형은 보통 신화나 전설, 민담 등을 통해서도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만큼이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마 아니무스, 양성설을 주장을 하면서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이렇게 해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3번에서 나와 있지요. 29, 30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음영바시고, 다음에 성격 발달을 에릭슨처럼 일생에 걸쳐서 성격 발달을 했는데, 에릭슨은 8단계, 융은 4단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와 성인기, 맞으면 청년기를 성인기라고 표현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한꺼번에 묶고,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로 하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중년기로 잡았다는 거. 프로이드는 남근기라고 하는 유치원 단계 학령 전기를 가장 중요시했고, 에릭슨은 청소년기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대 역할음유 단계를 가장 중요시했고, 그에 비해서 융은 중년기를 가장 중요시했다. 가장 중요한 단계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거기 중년기 옆에다가 성격이 내향적으로 바뀐다. 그 중년기 옆에다가 개별화, 개성화 이 단어를 하나 첨가해서 나중에 발달 단계 이론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지행동 이론으로 넘어가서 피아제 그리고 스키너 이런 또 큐일버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